현재 미국 조지아주 사태 이후에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경제 압박과 오만한 태도가 전 세계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는 또다시 한국이 진정한 용서를 받고 싶다면 3,500억 달러를 내놓으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협박에 한국은 숨겨뒀던 히든카드를 꺼내들었고 이는 트럼프의 대통령 자리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까지 완전히 박살나게 할 만큼 충격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어떤 대응을 했길래 트럼프는 대통령 자리까지 뒤흔들리며 한국에 직접 찾아가서 이재명 정부와 소통해보겠다는 다소 굴욕적인 발표까지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미국은 거의 전례 없는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입지를 얻기 위해 한 가지 스캔들을 벌이고 나서 말이죠. 그건 바로 조지아에서 현대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수백 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갑자기 구금된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은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었고 생산 라인을 지연시켰으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정치적 폭풍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내부에서는 관리들이 그것이 단지 사소한 관료적인 문제인 척했죠. 그들은 그것을 합법이라고 불렀지만 모두가 그것이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악관 내부의 중간급 무역 분석가인 다니엘 하퍼입니다. 제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루하게 들립니다. 문서 검토, 고위 보좌관 브리핑, 청문회 참석 등이 그것이죠. 하지만 기술과 정치가 충돌하면 제 책상은 역사의 최전선이 됩니다. 그날 저는 일상적인 수사를 기대하며 메모장을 들고 의회 청문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신 혼란과 분노, 그리고 놀라운 양의 긴장된 웃음을 발견했죠. 한상원 의원은 삼성이 TSMC보다 칩을 더 빨리 공급할 수 있을까요?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조급하며 거의 연극적인 분위기로 방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또 다른 상원 의원은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TSMC의 애리조나 공장은 이미 지연되고 있습니다. 삼성이 그들을 확실히 앞지를 것입니다. 첫 번째 상원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찡그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삼성의 칩을 공급받을 수 없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번 사건은 관세나 보조금을 훨씬 능가하는 일이고 어쩌면 미국은 한국을 무시한 대가로 전례 없는 큰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겠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큰 팡파르와 함께 체결된 칩스 법안은 미국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약속했어요. 삼성, 인텔, TSMC와 같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가 할당되었죠. 그러나 미국이 약속한 보조금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그 약속은 바이든 정부가 한 것이지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그대로 보조금 지급을 거부했죠. 삼성의 테일러, 텍사스 팹은 논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건설 크레인이 밤낮으로 작업하며 평평한 들판 위에 우뚝 섰고 미국 공장 중 가장 많은 미국 인력들을 고용했으며 가장 높은 효율성으로 작동했거든요. 그야말로 미국에 가장 큰 이익을 주는 공장이었죠. 반면에 가장 큰 기대를 했던 TSMC의 애리조나 프로젝트는 중단될 뿐이었어요. 노동력 부족, 비용 상승, 그리고 직장 문화의 충돌로 인해 진행 속도가 느려졌죠. 엔지니어들은 안전 프로토콜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고 계약자들은 관리 부실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죠. 삼성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었고 이제 한국과의 분쟁으로 인해 한국 엔지니어들이 전부 한국으로 철수를 한 것도 모자라 트럼프가 관세 협박으로 한국과의 무역까지 끊어버린 지금 그 진실은 워싱턴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그것을 경쟁으로 간주하려고 했지만 저는 그들의 말 속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얼마 안 가 현실이 되었죠. 공황은 누구의 예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조지아에 억류되었을 때 워싱턴은 이를 강제 집행으로 간주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숫자는 매우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보잉은 특정 칩 모듈의 도착이 중단되어 37대의 드림라이너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포드는 배터리 공급이 고갈된 후 조립 공장 두 곳을 일시적으로 폐쇄했죠. 인텔은 포장 부품이 부산에 좌초되어 서버가 지연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진실은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없다면 미국은 아예 기능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또 다른 백악관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 분위기는 시큰둥하고 불안했습니다. 보잉, 포드, 인텔의 경영진이 테이블에 모여 있었고 그들은 매우 격분해 있었어요. 이 차트들을 보세요. 보잉 담당자가 폴더를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항공전자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90%가 한국산입니다. 90%가 말입니다.
포드의 임원은 좌절감에 얼굴이 붉어진 채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F-150 라이트닝 트럭도 완성할 수 없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셀은 세관에 묶여 있고 이게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만 있는 것과 같다고요. 그 숫자들은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공급업체들은 미국 전기차 배터리 수입의 거의 72%를 차지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방위 시스템에 사용되는 고급 로직칩의 40% 이상이 한국산이었죠. 항공기 착륙 전자장치조차도 구미와 평택에서 제작된 부품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그저 선전을 위해 미국이 이러한 기술력을 자급자족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웃지 않는 아이러니였죠. 그러나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의자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미국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필요로 하죠. 방 안에 웅성거림이 퍼졌지만 아무도 직접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한 보좌관은 부드럽게 삼성만 간접적으로 텍사스에서 4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트럼프를 타일렀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무시하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직업은 왔다가 사라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직접 칩을 만들면 미국의 기술력도 증진되고 일자리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에 포드 경영진은 자제를 못하고 말았죠. 도대체 그걸 어떻게 만들까요? 미국에 그런 공장이 있긴 한가요, 대통령님? 우리 라인은 조용합니다. 한국이 나간 뒤로 조용하다고요. 인텔 담당자는 비꼬는 말을 쏟아내며 몸을 기울였습니다. 틱톡 엔지니어가 팹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트위터 직원이 웨이퍼를 납땜할 수 있을까요? 웃음이 터져나왔고 씁쓸하고 피곤했습니다. 유머라기보다는 절망의 해방과도 같았어요. 한편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인들이 전부 미국을 빠져나간 직후 미국 자동차 생산량이 전분기 대비 23%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방산업체들은 한국산 부품 부족을 이유로 110억 달러의 프로젝트 지연을 보고했어요. 병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진단 영상 칩의 부족에 직면했습니다. 심지어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도 부품이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이 모든 피해는 미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았죠. 미국인들은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그 공포는 대중들에게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원 의원들은 텔레비전 청문회에서 서로를 비난하더군요. 당신은 칩스 법안에 서명했지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보세요.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를 탓하지 마세요. 당신이 한국 노동 비자를 막았잖아요. 라고 외쳤죠. 이러한 막장의 상황에 일부는 웃었지만 재미있어서 웃은 게 아니라 한국 하나 없다고 완전히 개판이 된 미국의 상황에 헛웃음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포드의 임원은 씁쓸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마이크를 잡더군요. 미국은 수십 년 동안 한국을 후배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세요. 그것들은 우리 산업의 동맥입니다. 그것들을 잘라내면 환자는 죽게 됩니다. 미국은 끝이라고요. 그 말은 불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그간 한국의 역할은 항상 과소평가되어 왔거든요. 스마트폰이 통신의 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것은 모든 아이폰 안에 있는 삼성의 메모리 칩이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호황을 누렸을 때 안정적인 배터리를 제공하는 것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었죠. 항공우주 산업에 첨단 탄소 복합재가 필요할 때 재료를 제공하는 것은 효성과 두산이었습니다. 할리우드 카메라조차도 조용히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찍힌 삼성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일관성에 너무 익숙해져서 눈치채지 못한 것일 뿐 한국은 미국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국가였다는 말이었어요. 그럼에도 트럼프는 이러한 사실을 통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결국 그의 고집은 분열을 심화시킬 뿐이었습니다. 그의 보좌관들은 보류 중인 투자금 800억 달러가 철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시간, 조지아, 텍사스 주지사들은 안심을 구했어요. 지역 시장들은 한국 일자리의 유지를 호소했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혼자 서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들의 호소를 무시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홀로 서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에서 미국은 한국과 함께 있었기에 이렇게나 강력한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저는 동료들과 야근을 하며 잡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상무부 분석가가 씁쓸하게 커피를 들더군요. 한국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독립에 보이지 않는 척추였어. 또 다른 사람이 중얼거렸습니다. 척추요? 그들은 골격 그 자체예요.
반면에 미국은 그저 연약한 근육일 뿐이었죠. 우리는 모두 웃었지만 그 웃음은 소금 맛이 났습니다. 조지아에서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잘못도 없이 구금을 당하고 결국 한국으로 추방당하듯 돌아간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모든 실종된 노동자들은 미국 산업 퍼즐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공황은 시장에서 가시화되었어요. 삼성의 출하 중단 소문 이후 다우지수는 120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동차 재고가 급감하고 항공사들이 몰려들었으며 심지어 식품 회사들도 포장 부족에 대해 경고했죠. 평범한 미국인들은 가격 인상을 우려하여 가전제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기자들은 이를 칩 쇼크라고 불렀지만 이건 반도체 그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제국을 건설했어요. 군 관계자들조차 한국에 대한 의존성을 인정했습니다. 국방부 메모가 유출되었는데 첨단 미사일 유도 칩의 70%가 한국에서 생산됩니다. 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 줄만으로도 월스트리트를 공포에 떨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내부에서는 장교들이 어깨를 으쓱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적어도 한국은 동맹국입니다. 아이러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준 바로 그 파트너를 불신했어요. 그리고 개처럼 취급하며 쫓아내버렸죠. 저는 이러한 아이러니를 떨쳐내지 못한 채 노트북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충성을 요구했지만 의심을 품었습니다. 생산을 요구했지만 구금을 허용했죠. 이건 정책을 가장한 광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꾸준한 손길이 없었다면 혼란은 끝이 없을 뿐이겠죠. 그날 밤 창문 밖에서 도시 불빛이 깜빡일 때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딜레마는 공급망이나 공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체성, 자부심, 그리고 나약함을 인정할 수 없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한국이 없었다면 미국은 단지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 붕괴에 준하는 끔찍한 혼란을 겪게 되겠죠. 그리고 트럼프가 그 사실을 부정할수록 미국은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수렁은 미국의 약한 부분부터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남부는 수십 년간의 산업 붕괴를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로 방직 공장이 문을 닫고 용광로가 냉각되었으며 한때 공장을 자랑하던 마을들이 시들해졌죠. 그리고 거의 성경 속 구조물처럼 한국 기업들이 도착했어요.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 기아 자동차가 대규모 자동차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서 현대 자동차는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업을 확장했죠. 조지아주 커머스에서 SK 배터리 아메리카는 전기차 생산을 위한 기계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테네시주 스프링힐에서 삼성 SDI는 제너럴 모터스와 공동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가족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었죠. 기아 자동차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조지아의 뉴스 영상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주민들은 공장 밖에서 표지판을 들고 있었어요. 주님, 기아를 우리 마을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 목사들은 한국의 투자를 가뭄 이후의 비와 비교했을 만큼 한국은 미국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투자 덕분에 재산세 수입이 급증하자 교육위원회는 환호했죠. 소규모 사업체들이 돌아오고 손님들이 가득 찼으며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10년도 채 되지 않아 한때 미국의 녹슨 뒷마당이었던 곳이 새로운 성장의 중심지가 된 것이죠. 사람들은 농담 반으로 워싱턴은 잊어버려. 서울이 우리를 구해줬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한동안은 사실이었어요. 조지아주의 실업률은 현대와 SK가 약 15,000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한 후 3포인트 하락했거든요. 엘라베마에서는 현대에 공급하는 공급업체가 8,000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테네시 주의 전기차 생태계는 수십억 달러의 신규 투자를 약속했죠. 지역 신문들은 한국이 우리 마을을 되살리다와 같은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유권자들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어떻게든 기적을 가져왔다고 믿으며 트럼프를 지지했죠. 하지만 그 후 공습, 관세, 무모한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는 이민 요원들을 공장으로 밀어넣었고 한국 엔지니어들은 아무런 경고 없이 구금했습니다. 그는 한국 자동차에 25%의 갑작스러운 관세를 부과한 반면 일본은 15%의 인하된 관세를 누렸습니다. 계약이 동결되고 배송이 중단되었으며 결국 이번 구금 사태와 맞물려 한국 경영진이 짐을 쌌어요. 이 마을들의 생명줄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그것을 믿기를 거부했어요.
그들은 돌아올 거예요. 꼭 돌아와야 해요. 몽고메리의 한 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빈 주차장의 침묵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커머스에서는 SK의 반쯤 지어진 배터리 시설이 얼어붙은 채 크레인이 하늘을 향해 유유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한때 아침 식사를 하는 한국 엔지니어들로 가득했던 현지 손님들은 텅 비어 있었죠. 한 웨이트리스가 기자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떠났을 때 내 팁도 사라졌어요.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서 기아 자동차는 확장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아이의 아버지가 문을 닫은 훈련 센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내 아들의 미래야. 하지만 트럼프 때문에 사라졌어. 배신감이 깊어졌습니다. 군중들이 화난 팻말을 들고 법원 밖으로 모였어요. 트럼프가 우리 일자리를 훔쳤습니다. 현대를 다시 데려와라. 우리는 당신을 믿었습니다. 한때 현수막으로 트럼프에게 감사를 표했던 마을들이 이제 행진해서 그의 이름을 저주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평생 공화당원들이 생방송으로 방송된 회원증을 찢어버렸어요. 한 농부가 마이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투표했지만 그는 우리를 먹여 살린 바로 그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그의 말은 네트워크를 통해 반복되었고 분노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한때 충성의 거점이었던 엘라베마는 정치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의 철수로 인해 하룻밤 사이에 약 4,000명의 임시직 근로자가 실직했어요. 노조회관은 한국인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워싱턴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근로자는 현지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미국을 우선시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우리를 꼴찌로 남겨두었다. 라고 말하더군요. 전기차 미래를 자랑스러워하는 테네시주는 삼성의 프로젝트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골판지 표지판을 들고 주청사 밖에서 시위를 벌였어요. 로봇은 한국인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문구는 미국의 의존도와 트럼프의 근시안적인 자부심을 조롱하며 입소문을 탔어요. 이제 정치적 충격은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조지아주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한 달 만에 9포인트 하락했다고 보고했어요. 엘라베마에서 한상원 의원은 긴장하며 현대가 철수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라고 인정했죠. 보수적인 토크쇼조차도 적대적으로 변했고 발신자들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한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 마을을 파괴한 셈입니다. 분노는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빈 지갑, 조용한 공장, 무너진 신뢰 등 살아있는 현실이었어요. 애틀랜타에서 열린 한 집회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수천 명의 주민들이 영어와 한국어로 된 현수막을 들고 함께 행진했습니다. 기아를 되찾자. 현대가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를 민권 행진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로 보고했어요. 처음으로 농촌 백인 노동자들, 흑인 공동체 지도자들, 그리고 한국 가족들이 나란히 행진했습니다. 그 상징성은 강력했고 워싱턴은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백악관 내부에서는 보좌관들이 반발을 막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모든 텔레비전 화면은 동일한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버려진 공장에서 기계가 녹슬자 울고 있는 노인 노동자들. 마을이 다시 무너지는 상황을 대비해 상자를 포장하는 어머니들. 트럼프 때문에 아빠가 직장을 잃었어요. 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아이들. 그것은 정치적 다이너마이트였고 퓨즈는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두 번째 기회를 주었지만 트럼프는 그것을 버렸던 거였어요. 아이러니는 잔인했습니다. 일자리를 약속한 대통령은 일자리를 파괴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정치적 생존이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죠. 테네시의 한 남자가 카메라를 응시하며 선언했습니다. 이 공장의 모든 기계는 한국인이 설계하고 설치했습니다. 모든 기계를 말입니다. 한국인들은 단지 그것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운영하도록 훈련시켰어요. 그들이 없다면 우리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은 노조, 언론인, 심지어 경쟁 정치인들까지 몇 시간 만에 입소문을 탔습니다. 미시간에서 한 포드 노동자가 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는 현대와 SK가 떠나면 포드도 함께 내려갑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자동차에서 가장 미국적인 이름인 GM조차도 이제 한국산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한국 없이 도요타나 닛산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들의 조립 라인은 같은 한국산 기계에서 작동합니다. 홀은 불안한 중얼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은 이 이야기가
한 번의 습격보다 더 큰 규모임을 감지하며 격렬하게 낙서했어요. 전국적으로 무서운 깨달음이 퍼졌습니다. 트럼프의 근거 없는 자신감과는 달리 미국의 산업 부흥은 전혀 미국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통계가 언론에 유출되기 시작했어요. 건설 중인 미국 전기차 배터리 용량의 거의 70%가 SK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와 같은 한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장비 유지 보수 계약의 절반 이상이 한국 전문가들에 의해 처리되고 있던 상황이었죠. 일리노이주의 농기계 공장들도 두산이 공급한 제어 시스템으로 조용히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은 잔인했어요. 한국이 없으면 미국은 좌초됩니다. 이젠 국회의사당에서 노조 지도자들이 선서하에 증언했습니다. 외국 원조라고 부르지 마세요. 생존이라고 부르세요. 워싱턴이 독립을 자랑하는 동안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전문 지식이 우리를 살아남게 해주었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이러한 원초적인 진실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채 얼굴을 붉히고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일부는 중국을 탓하며 방향을 바꾸려고 했지만 노동자들은 속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집회장에서 외쳤습니다. 중국이 우리 공장을 지은 게 아니에요. 한국이 지은 거예요. 그런데 왜 중국과는 더욱 활발히 거래하면서 동맹국인 한국에는 갑질을 한 것이죠? 모순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일자리를 되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의 습격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바로 그 손이 사라졌거든요. 한때 조립 라인에 윙윙거리는 소리로 살아있던 공장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부흥을 맛본 커뮤니티들은 이제 씁쓸함을 느꼈죠. 그리고 분노는 더 이상 주 경계에서 멈추지 않고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펜실베이니아의 신문들은 철강 노동자들과의 인터뷰를 실었어요. 한 사람은 한국산 산업용 로봇이 어떻게 생산성을 2배로 높였는지 회상하더군요. 또 다른 사람은 처음에는 그들을 비웃고 외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작동하고 급여가 증가하면서 누가 우리를 구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엔지니어들이 떠나면서 유지 보수가 중단되었습니다. 로봇들은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고 노동자들은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파는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구금된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는 국제 관객들에게 충격을 주었거든요. BBC는 얼어붙은 구치소에서 밤을 보냈던 한국인 근로자와의 인터뷰를 방영했습니다. 이불도 없고 60명의 남자가 한 방에 갇혀 있어요. 그땐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전 세계 시청자들은 배신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죄도 없음에도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은 채 구금되었거든요. 유럽에서는 헤드라인이 미국의 이중잣대를 조롱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썼더군요. 미국은 자신들이 투자를 요구한 후 투자자를 체포합니다. 독일 방송사들은 폭스바겐이 미국산이 아닌 한국산 셀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프랑스 논평가들은 에어버스가 제트기에 한국산 복합재를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미국의 신뢰도가 한 번에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중서부 전역의 작은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행진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디애나에서는 한 군중이 우리의 미래를 추방하지 마세요 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하이오에서는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벌이며 미국의 한국의 파트너십 회복을 요구했어요. 한때 트럼프에게 충성스러웠던 보수 토크 라디오도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한 진행자는 한숨을 내쉬더군요. 트럼프는 미국을 먼저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이 없었다면 미국은 꼴찌일 뿐이었어요. 백악관 내부에서 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문들은 여론조사를 가리키며 대통령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숫자는 암울했습니다.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과 같은 경합주들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무너졌습니다. 각 주들은 하나의 통합된 분노를 드러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이를 주었고 트럼프는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아이러니는 이보다 더 날카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이 없는 미국은 점점 저물어만 갔습니다. 캐피톨 힐에서 열린 청문회는 반복적으로 진행되었는데 그럴 때마다 좌절감은 거의 코믹한 수준이었죠. 매주 상원 의원들은 칩스 법안에 대한 업데이트를 요구했습니다. 매주 경영진은 더 두꺼운 바인더, 우울한 얼굴, 더 많은 변명을 늘어놓았죠. 인텔의 CEO는 피곤하지만 날카로운 어조로 마이크에 몸을 기댔습니다. 의장님, 저희는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14개월을 보냈습니다. 14개월 말입니다. 요구사항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오늘은 다양성 할당제이고 내일은 육아 의무제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느리고 관료주의적인 건가요?
진작에 미국을 나간 삼성과 SK하이닉스는 현재 한국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던데 한국의 시스템은 이러한 보조금을 처리하는데 하루도 안 걸린다고 하네요. 이에 중서부의 한상원 의원이 가슴을 부풀리며 외치더군요. 이것은 미국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미국인의 손으로 만들어진 법이죠. 미국이니까 그나마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은 보조금을 지급할 재정적 여유가 충분치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마치 신호가 온 것처럼 보좌관들이 프레젠테이션 화면 속에서 굴러갔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미국 패배세로 설치된 장비의 이미지를 깜빡였습니다. 굵은 캡션은 다음과 같았죠. 고정 및 애칭 시스템. 하지만 그 사진은 그를 배신했습니다. 기계에는 밝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거든요. 메이드 인 코리아. 아이러니는 청중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상원 의원은 뺨이 붉어진 채 말을 더듬었어요. 물론 일부 부품은 수입품이지만 그 정신은 미국산입니다. 이에 한 기자가 저에게 속삭이더군요. 영어는 미국산이지만 나사는 한국산이라고 말하는군요. 그렇게 인텔의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지연으로 인해 이미 미국 방위 계약업체와 2건의 계약이 지연된 것에 대해 설명했어요. 애리조나 확장은 거의 1년 가까이 지연되었다고 하더군요.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만 봐도 완벽한 효율성으로 작동하는 한국에는 절대로 덤벼들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굽힐 생각을 안 했고 결국 염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 구금 사태 이후 며칠 동안 신문들은 관세, 비자, 보조금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진짜 싸움은 숨겨져 있었어요. 그건 바로 세계의 데이터를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즉 한국의 반도체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항상 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트럼프가 칩스 법안을 통과시켰던 거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미국의 경쟁력은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그 사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함께 전 세계 디램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며 낸드 플래시에서는 거의 50%의 점유율로 모든 브랜드의 서버, 휴대폰, 콘솔을 공급했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지배력이었죠. 비공개 백악관 회의에서 보여준 브리핑 슬라이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애플 아이폰의 80%가 한국산 디램과 낸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 관계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아마존. 한국 메모리 칩은 AWS 서버팜을 유지합니다. 이 칩이 없으면 클라우드 지연 시간이 3배로 늘어납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마이크로소프트 아줄은 한국의 고대역폭 메모리 없이는 AI 훈련 클러스터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대체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보잉 등 10번째 슬라이드가 등장할 무렵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숫자들은 정말 끔찍했어요. 한국산 반도체가 없으면 애플은 1분기 내에 350억 달러의 매출 손실을 예상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가 중단되면 시간당 800만 달러의 다운타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테슬라는 SK 하이닉스 낸드 부족을 이유로 전기차 생산량이 60% 감소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보잉조차도 787 드림라이너의 비행 제어 모듈에 삼성 디램이 포함되어 있다고 고백했죠. 그것은 단순한 소비자 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국가 인프라였어요. 한때 한국을 주니어 파트너라고 조롱했던 상원 의원들은 학생들처럼 차트를 응시했습니다. 한 사람이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칩 위에 제국을 세웠나요? 또 다른 사람은 우리는 유권자들에게 우리가 독립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중얼거렸어요. 아이러니는 충분히 날카로웠습니다. 한때 미국의 자존심이었던 인텔은 굴욕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 걸맞은 메모리 생태계가 부족했어요. 그들의 재온 서버는 한국 디램 없이는 훨씬 더 느리게 작동했죠. 혁신적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옵테인 프로젝트는 이미 몇 년 전에 무너졌습니다. 이제 경영진은 사적으로 삼성이나 SK하이닉스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5년 안에는 안 될 것입니다. 어쩌면 10년 안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라고 인정했어요. 저는 상무부가 위기를 반전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대만 공급업체들이 개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한 직원이 이를 수정했어요. 마이크론은 디램 수요의 20%에 불과합니다. 대만은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애초에 그들은 메모리에 특화된 기업이 아니에요. 또 다른 애널리스트는 중국에는 메모리 팹이 있지만 수익률은 재앙입니다. 칩은 6개월 후에 고장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은 잔인했어요. 아무도 한국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닙니다. 수십 년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결코 말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여파가 시작되었습니다. 버지니아에 있는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는 병목 현상을 보고하여 AI 계약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칩 부족을 이유로 엑스박스 생산 중단을 선포했어요. 애플은 공급업체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 라며 조용히 출하량 예측을 낮췄습니다. 당연히 손해는 천문학적이었죠. 트럼프가 자존심을 내세울수록 미국의 기업들은 추풍낙엽처럼 쓸려가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고통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했어요. 물류는 더욱 큰 문제였거든요. 현대상선은 미국 반도체 수입의 거의 절반을 태평양 전역으로 옮기는 역할을 수행했어요. 대한항공화물은 미국 항공사가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리소그래피 부품과 웨이퍼 장비를 납품했죠. 인텔의 포장재도 SKC의 첨단 폴리머 공장에서 생산되었습니다. 미국은 칩만 수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효율성으로 운영되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통째로 가져왔던 것이죠. 저는 텍사스 물류 관리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사정없이 떨리더군요. 다니엘,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칩뿐만이 아닙니다. 상자, 냉각 시스템, 포장 등 모두 한국산이에요. 그들을 끌어내면 기계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더니 우리는 그것을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한국은 미국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라고 씁쓸하게 덧붙였어요. 풍자적인 부분은 이 지배가 얼마나 보이지 않았는지였습니다. 수년 동안 정치인들은 한국 칩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미국 클라우드 지배력에 대해 자랑해왔어요. 그들은 테슬라를, 데이터를 저장하는 한국 메모리를 무시하고 미국의 혁신이라고 칭송했죠.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조차도 서울에 부품을 공급받기 위해 조용히 돈을 송금하면서 독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마술사의 마술 같았어요. 관객들은 한국의 손가락이 데크를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한 채 미국의 손을 들어주며 박수를 보냈죠. 하지만 한국인들이 물러났을 때 그 환상은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자랑스러운 기술 제국은 거의 공허하고 연약해 보였어요. 한상원 의원은 유권자들을 안심시키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대체품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기자들은 미국 상원의원의 선거운동이 삼성칩에서 실행되는 서버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야 코미디언들은 오만한 미국의 정치인들을 조롱했어요. 그들의 거짓말조차도 한국의 메모리에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디지털 세계의 혈류였죠. 모든 바이트의 클라우드 데이터, 모든 소셜미디어 게시물, 모든 금융거래가 실리콘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혈관을 강제로 닫았죠. 저는 이러한 답답한 상황에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미국의 붕괴가 해외의 적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미국을 살려주었던 파트너를 배신하는 것에서 비롯된 거였죠. 당연히 트럼프는 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부재는 미국을 여전히 흔들었지만 백악관은 여전히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죠. 공장이 폐쇄되고 시위가 확산되는 동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환상에 집착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열린 심야 집회에서 그는 마이크를 향해 소리쳤어요. 한국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이 돈을 낼 거예요. 믿어주세요. 관중들은 환호했지만 환호성은 이전보다 더 가늘게 들렸습니다. 무대 뒤에서 고문들은 조지아와 미시간의 여론조사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 긴장한 듯 속삭였어요. 그 부조리는 며칠 후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상무부는 시장과 동맹국 모두를 놀라게 한 요구를 전달하더군요. 워싱턴은 서울에 3,5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를 원했습니다. 아니면 관세를 인상하겠다며 협박까지 했더군요. 채권도 아니고 단계적 자본도 아니고 한국의 준비금에서 원달러를 인출하기를 원했던 거였어요. 이에 대해 기자들은 숨을 헐떡이고 분석가들은 조롱했으며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를 낮의 경제적 협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협상으로 위장한 절박함이었어요. 이러한 황당한 트럼프의 요구에 대해 서울 내부에서 한국의 무역 대표단은 침착한 저항으로 대응했습니다. 한국의 장관은 워싱턴에서 돌아와 언론과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외환시장을 황폐화시킬 요구를 했습니다.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합의가 아닙니다. 모욕입니다. 그 말은 외치지 않고 무게를 실어주었지만 차가운 강철처럼 전달되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보좌관들은 외교적 폭발을 막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일본은 관세가 15%로 제한된 반면 한국은 여전히 25%에 직면해 있다니 이건 너무나도 불공평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협박은 이번에도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왔어요. 한 상원 의원이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 생존을 입증하는데 400일이 남았습니다. 어쩌면 더 적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젠 중간 투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전까지 한국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다면 미국은 이로 인한 끊임없는 경제적 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는 이번 중간 투표에서 패배하는 것은 물론 그의 정치 생명까지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여전히 방향을 바꾸지 않았어요. 또 다른 집회에서 그는 같은 대사를 반복했습니다. 한국은 굴복할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굴복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했습니다. 서울의 협상가들은 회의에서 책상을 내리치며 불평등한 관세를 거부하고 현금 최후 통첩을 거부했거든요. 그리고 결과는 신속하게 워싱턴으로 도착했죠. 엘라베마에서 현대는 신규 확장 프로젝트를 동결하고 약속했던 2,000개의 일자리를 보류했습니다. 테네시 주에서 삼성 SDI는 제너럴 모터스와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협상을 중단했죠. 텍사스에서는 삼성의 테일러 팹이 운영을 축소를 넘어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때 한국 공장에 대해 자랑했던 모든 주가 이제 불확실성으로 떨었습니다. 이쯤 되자 주지사들은 당황한 편지를 보내 타협을 호소했어요. 하지만 숫자들은 재난을 잔인하게 세밀하게 묘사할 뿐이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트럼프의 추방 캠페인으로 인해 올해 안에 120만 명의 미국 노동자가 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했습니다. 딜로이트는 2033년까지 380만 개의 새로운 제조업 일자리 중 절반만 채워질 것으로 예상했죠. 그 격차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인 것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미국인들이 맡지 않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더 이상 미국인들이 갖지 못한 숙련된 기술을 습득한 상태였어요. 그들이 없으면 선이 무너지고 기계가 유유 상태로 앉아 있으며 대차대조표가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조지아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한 백인 노동자가 기자에게 말하더군요. 트럼프는 한국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우리에게 일자리를 준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떠났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미국의 심상치 않은 변화의 바람이 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한 공화당 보좌관은 11월에 조지아와 미시간을 잃으면 끝이다 라고 털어놓았어요. 하원이 뒤집히고 감독위원회가 열리고 대통령은 2년 동안 포위당하겠죠.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선거를 예측하며 피냄새를 맡았습니다. 전국의 사설은 중간 선거를 트럼프의 대통령직뿐만 아니라 미국의 신뢰도에 관한 국민투표로 구성했어요. 이건 사실이었죠. 계속 이대로라면 공화당은 패배할 수밖에 없고, 이러면 민주당이 승리하며 트럼프는 결정권이 하나도 없는 꼭두각시로 전락하고 말 거거든요. 저는 답답함을 느끼며 노트에 격렬하게 낙서할 뿐이었어요. 중간 선거는 의회의 통제 이상의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한국은 트럼프가 정치적 미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워싱턴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미래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이죠.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작은 나라들에게 아무런 영향 없이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작은 나라가 작지 않았어요. 규율이 엄격하고 필수 불가결하며 강자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한국은 자국의 이익만 보호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미국의 약점을 드러냈고 트럼프의 경력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잃을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가장 소름 돋는 점은 시작도 안 한 상태였어요. 국방부 브리핑룸으로 향했을 때 저는 믿고 싶지 않던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거든요. 화면에는 미국에 지연된 무기 프로그램 그래프와 회계연도 전반에 걸쳐 빨간색 막대가 깜박였습니다. 선두에서 한 대령이 목을 가다듬고 중얼거렸어요. 한국 부품이 없으면 이 프로젝트들은 무기한 중단됩니다. 아무도 감히 깨뜨릴 수 없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의 거대 방위산업체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 로템은 조용히 미국 무기고에 숨겨진 엔진이 되어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들의 정밀 유도 미사일 시스템, 레이더 배열, 장갑차 기술은 수십 년에 걸쳐 공동 프로젝트에 포함되었습니다. 모두가 그것들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도 그것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음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폴란드에서 테스트된 한화의 스마트 포탄은 서브미터 정확도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미군은 이를 자체 프로그램으로 각색하여 별과 줄무늬로 브랜드화했지만 지침의 핵심은 여전히 한국적이었습니다. 한화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자 레이시온의 계약은 중단되었고 록히드 마틴의 주가는 일주일 만에 7% 하락했습니다. 한 분석가는 우리가 배지를 만듭니다. 한국이 뇌를 만듭니다. 라고 인정했어요. 버지니아에 있는 해군 시험장에서 엔지니어들이 실패한 레이더 프로토타입을 둘러싸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LIG 넥스원은 비교할 수 없는 신뢰성으로 극초음속 표적을 추적하는 위상 배열 모듈을 제공했습니다. 배송이 중단되자 노스롭 그루머는 서둘러 복제에 나섰지만 놀라운 실패를 기록할 뿐이었어요. 한고의 장교는 소프트웨어 키 없이는 보정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눈을 가리고 운전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투덜거렸죠.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미 공군도 굴욕에 직면했습니다. 알래스카에 주둔 중인 F-35 전투기들이 전력 셀 고장을 보고했습니다. 범인은 한때 SK 방위사업부에서 조달했던 한국산 고밀도 배터리가 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지상 승무원들은 구형 제트기의 부품을 잡아먹었지만 비행 준비 상태는 즉각적으로 28% 감소할 뿐이었습니다. 한편 한국 기업들은 미국 대신 해외에서 그들의 정밀함을 선보였습니다. 한화는 국제 박람회에서 K9 곡사포를 공개하며 며칠 만에 나토 동맹국들로부터 계약을 따냈어요. 현대 로템은 AI 지원 타겟팅 시스템이 탑재된 차세대 장갑차를 전시했죠. 유럽과 중동의 대표단은 열심히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 기업들은 외면하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자유세계 최고의 무기 공급국이 된 거였어요. 저는 워싱턴에서 국방 분석가들과 함께 원탁회의에 참여했습니다. 한 사람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우리의 조달은 혼란 그 자체예요. 비용 초과, 지연, 정치. 또 다른 사람은 한국은 제때, 예산 이하로, 그리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암울하게 바라보며 국방부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소리내어 말했어요. 미국의 방어력은 한국의 규율에 의해 강화되어 왔습니다. 숫자들도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2015년 이후 미국의 고급 자주포 탄약 중 40% 이상이 한국산 부품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합동훈련에서 전술 레이더 모듈의 60% 이상이 LIG 넥스원에서 유래했어요. 그리고 미군 지상군이 사용하는 장갑차 배터리 시스템의 거의 3분의 1이 현대 로템 계열사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이것들은 각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중추였죠. 배송이 중단되자 재난이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120억 달러 규모의 미사일 방어 계약을 연기했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펜실베이니아의 조립 라인을 유유 상태로 유지하며 4,000명의 근로자를 해고해야 했죠. 레이시온은 투자자들에게 시장 가치에서 수십억 달러가 하락한 전략적 공급 중단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주식 시세는 하락할 때마다 서울의 힘을 떠올리게 하는 자체 전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이를 일축했어요. 그는 집회에서 한국을 조롱하며 개인적인 감정을 내비치더군요. 우리는 우리만의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필요 없습니다. 폐쇄된 문 뒤에서 국방부 직원들이 목격되었습니다. 한 장군이 주먹을 불끈 쥐고 중얼거리더군요. 제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을 대체할 사람이 없다고 전해주세요. 5년 후에도 여전히 대체할 수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한국에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선적 재개 거부는 조용한 저항 행위가 되었습니다. 연설에서 외친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작성되었어요. 대전의 공장들은 계속해서 생산했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이 입는 손해는 전혀 없었어요. 한국은 미국 대신 주문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간절히 원했던 폴란드, 호주, 심지어 독일로 옮겨버렸거든요. 미국은 처음으로 줄을 섰지만 그 줄이 닫혀 있는 것을 발견할 뿐이었어요. 여론조사 수치는 증가하는 공황을 반영했습니다. 버지니아와 텍사스와 같이 방위비가 많이 드는 주에서는 계약업체들이 일자리 감축에 대해 경고했어요. 수천 명의 미국 엔지니어, 기계공, 그리고 공급업체들이 해고에 직면했습니다. 분노는 시청으로 흘러들어갔고 유권자들은 소리쳤습니다. 한국을 되살리거나 우리의 일자리를 돌려주세요. 그러나 의원들은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물론 피해도 돌이킬 수 없었죠.
과연 트럼프가 지금이라도 한국에 넙죽 엎드릴까요? 하지만 제가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 저는 이젠 너무 늦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장이 문을 닫고 시위가 격화되었으며 정치인들이 비난을 놓고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태평양 전역에서 각국 정부는 한국을 위해 레드카펫을 펼치며 열렬히 줄을 서고 있었거든요. 하노이, 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는 한국을 보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총리가 공항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임원들을 직접 맞이했습니다. 텔레비전 카메라에 그가 약간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이는 한때 상상할 수 없었던 동작이었어요. 그야말로 한국의 하나의 기업이 베트남의 최고 권력자보다도 높은 위상을 자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의 뒤에는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더군요. 대한민국은 우리의 미래를 건설합니다. 며칠 만에 하노이는 관찰자들을 놀라게 한 일련의 인센티브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50년간의 세금 휴일, 무료 산업용지,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한국 엔지니어들을 위한 군사 호의까지. 한 베트남 공무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삼성을 다른 나라에 빼앗기기보다는 차라리 우리의 부처를 폐쇄하는 것이 낫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판돈을 더 올렸습니다. 자카르타는 현대 로템과 LG 에너지 솔루션에 무료 토지뿐만 아니라 전용 항만 터미널과 공장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고속철도 추진기까지 제공했거든요.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행사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우리 번영의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누구와도 경쟁하며 그것을 쟁취할 것입니다. 군중들은 한국어로 쓰인 팻말을 들고 환호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말레이시아는 한국 투자자들만을 위한 100억 달러 규모의 주권 펀드를 약속거든요. 공무원들은 가족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엔지니어에게 이중 국적을 부여하며 서울 강남을 본뜬 전체 주택 지구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인센티브는 동남아시아를 훨씬 넘어 확산되었습니다. 폴란드는 한화의 자주포 공장에 대한 나토의 완전한 보호를 약속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5만 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한국 도시 전체를 네옴에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멕시코에서도 삼성이 몬테레이 인근에서 칩 생산을 확대하면 무료 에너지 계약을 체결하겠다며 조용히 제안했어요. 한국 기업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쟁탈전은 전 세계적이고 끊임없고 명백했습니다. 한국은 모두가 원했던 국가였어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외교관들이 복도에서 중얼거렸어요. 한 사람은 한국을 첨단 오펙에 비유하더군요. 또 다른 사람은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이제는 방위 시스템의 흐름을 제어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저히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 팹은 전 세계 디램 칩의 70%와 첨단 랜드 스토리지의 거의 절반을 생산했습니다. 이들의 전기차 배터리는 현대 자동차뿐만 아니라 테슬라, BMW, 포드에도 모두 동력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자주포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에서 나토 비축량을 30% 초과 달성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어느 한 나라도, 심지어 미국조차도 그 정도의 우수성을 재현할 수 없습니다. 세계는 단순히 한국에만 구애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을 통해 생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인정과 존경을 받는 한국에 대한 혜택은 천문학적이었어요. 이번 연도에만 새로운 해외 입찰이 2,800억 달러의 보증 계약을 약속했습니다. 외국 정부들이 선적을 확보하기 위해 자금을 예치하면서 한국은행들은 기록적인 흑자를 기록했어요. GS건설과 같은 거대 주택 기업들은 한국인이 설계한 노동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대한항공과 같은 한국 항공사들은 급증하는 수출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항공기술을 2배로 늘렸어요. 한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사로 조롱받았던 H&M도 수익이 전년 대비 65%나 급증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관리들이 점점 더 두려움에 떨며 지켜보았습니다. 한 상원 의원이 비공개 청문회에서 중얼거리더군요. 우리는 한국에 줄을 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그들을 위해 줄을 서 있습니다. 그의 동료는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뒤쪽에 줄을 서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그저 좌절한 채 고개를 떨굴 뿐이었죠. 그리고 곧 설문조사 수치가 워싱턴을 강타했습니다. 미국 Z세대 응답자의 14%만이 제조업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했어요. 나머지는 암호화폐, 소셜미디어 또는 AI 스타트업을 선호했죠. 펜타곤과 월스트리트에게는 실망 그 이상의 수치였고
이는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의회 청문회에서 일리노이주의 한 CEO가 마이크에 대고 신음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공장이 더럽고 구식이며 그 아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미국은 숙련된 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지원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의자에서 자리를 옮겼지만 아무도 그를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 부인할 수 없었어요. 한편 한국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삼성과 현대는 노동자를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공장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AI가 안내하는 완전 자동화 조립 라인은 수천 명의 인력이 필요했던 작업을 처리했어요. 물류 로봇이 부품을 운반하고 드론이 재고를 확인하며 AI 모델이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했습니다. 현대 임원이 직설적으로 설명했어요. 미국이 노동력 부족을 겪는 곳에서 한국은 노동 자체로부터 해방을 맞이할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대조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는 인력 위기로 인해 포드 공장이 출시를 연기했습니다. 엘라베마에서 메르세데스 벤츠는 $5,000의 계약 보너스를 제공함에도 기술자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현대의 자동차 도시 울산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제작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놀라운 정밀도로 셰시를 운반했습니다. 그들은 보너스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휴식도 요구하지 않았죠. 그들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일했습니다. 현대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을 때 워싱턴의 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홍보 스턴트, 즉 허영 구매라고 불렀어요. 이제 같은 관계자들은 브리핑에 참석하여 인간형 로봇이 지게차보다 타이어를 더 빨리 쌓는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국의 기술력의 경악을 금치 못했죠. 삼성도 비슷한 길을 따랐습니다. 새로운 AI 기반 팹은 200명 미만의 직원으로 운영되는 반면 미국의 오래된 시설은 2,000명이 넘었어요. 삼성이 만든 기계들은 사람의 입력 없이 스스로 교정하고 결함을 예측하며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이쯤 되자 인텔 매니저가 저에게 털어놓더군요. 우리는 그들의 수익률을 인원의 3배로 맞출 수도 없습니다. 굴욕적이지만 격차는 현실이에요. 한국이 이렇게나 막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은 단순한 효율성이 아니라 비전이었습니다. 로봇 공학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핵심 성장 동력이었죠. 한국의 해외 공장들은 처음부터 로봇 통합을 통해 지어졌습니다. 반면 미국 공장들은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구식적인 시스템을 아직도 개선할 생각이 없죠. 결과는 혼란이었습니다. 바이럴 영상에는 테스트 창고에 있는 현대 휴머노이드 로봇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상자를 들어올리고 한쪽 다리로 균형을 잡았으며 움직임 중간에 그립을 조정하기도 하더군요. 그 아래 댓글 섹션은 논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시청자는 저건 24시간 내내 작동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상용화된다면 10년 안에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썼더군요. 또 다른 사람은 아니면 인류를 구할 수도 있고요. 어차피 인력 부족으로 공장이 문을 닫으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오직 집에만 있던 셈이었어요. 현대 또는 삼성 로고가 부착된 로봇은 이제 글로벌 입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로봇 보조 전기차 공장을 요청했고 폴란드는 한화의 AI 기반 로더를 사용하여 자동화된 자주포 라인을 요청했습니다. 독일조차도 엔지니어링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한국 기업들을 초청해 시연을 선보였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기술력 하나로 전 세계의 존경을 받고 있던 셈이었어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분위기가 더 어두웠습니다. 노조 지도자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조합원을 대체할 것이라는 생각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붕괴하는 공장의 관리자들은 안도감만 느꼈죠. 그들이 제조업으로 오고 싶지 않은 젊은 미국인들을 고용할 수 없고 한국인들도 미국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한다면 로봇만이 유일한 답으로 남게 됩니다. 아이러니는 잔인했어요. 결국 미국의 생존조차도 이제 한국의 로봇 비전에 달려있는 셈이었거든요. 하지만 바다 건너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나 자신의 전문 특기를 보여줄 뿐이더군요. 그는 소셜미디어에 격렬하게 글을 올렸습니다. 가짜입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로봇을 더 잘 만들 수 없습니다. 순수한 거짓말입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으르렁거렸어요. 그 기계들은 그저 전시용 기계일 뿐입니다. 텍사스에는 훨씬 더 나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텍사스에 빈 조립 라인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 기업들은 트럼프의 공허한 외침을 비웃는 듯 그들의 카드를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인간의 노동력 없이 완전히 가동되는 칩 공장인 스마트팹 2040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이미 평택에 있는 한 시설은 직원 수가 180명에 불과한 반면 애리조나에 있는 인텔의 2200명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텔 엔지니어들은 한국은 이러한 자동화 공장으로 인해 이미 수익률이 99.7%를 넘어섰으며 이는 꿈만 꿀 수 있는 수치라고 속삭였어요. 모든 웨이퍼는 인간의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론 정밀도로 작동하는 AI 유도 팔로 만졌습니다. 이에 질세라 현대모터스도 울산에서 완전 자동화 전기차 라인을 시연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셰시를 조립하고 부품을 볼트로 고정했으며 부드러운 탭으로 문을 테스트하기도 했어요. 생산 효율성은 31% 증가한 반면 인건비는 거의 70% 감소했습니다. 현대의 경영진은 한 공장에 500명 미만의 인력으로 연간 12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다고 자랑했죠. 이에 비해 테슬라는 인력을 3배로 늘리면서도 그 절반에 도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AI 기반 군수 공장과 함께 퍼레이드에 참여했습니다. 로봇 로더와 자동 검사 드론은 정밀 쉐레 생산 시간을 40% 단축하여 오차 범위를 거의 0으로 줄였습니다. 유럽의 국방부는 이를 보고 감탄을 연발하더니 3년 동안 15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뢰성이 절실한 동맹국들에게 한국은 유일한 논리적 공급국이 된 거였어요. LIG 넥스원은 인간 대신 알고리즘으로 모니터링되는 레이더 조립 시스템을 공개했어요. 한때 30명의 엔지니어가 필요했던 보정 작업은 이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일 AI 클러스터가 실시간으로 모듈을 조정하여 나토 시스템 대비 18%의 정확도 향상을 달성했습니다. 미국 계약자들은 놀란 침묵 속에서 스프레드시트가 붉게 달아오르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었어요. 경제 수치가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2025년까지 한국의 자동화 인프라는 연간 GDP에 4,200억 달러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AI 제어 로봇의 수출이 1년 만에 54%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었죠. 현대와 삼성의 로봇 사업부만 해도 총 매출이 1,200억 달러를 돌파하여 보잉의 항공기 사업부를 넘어설 예정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더 이상 실험적인 것이 아니라 변혁적인 것이었죠. 미국 고위 임원이 비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노동력 부족은 10년 안에 우리를 파산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노동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자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격차입니다. 그의 말은 현실을 포착했어요. 한국은 로봇뿐만 아니라 공장이 문을 닫지 않는 미래를 건설했거든요. 백악관 내부에서는 보좌관들이 트럼프를 달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한국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보고서, 그래프, 그리고 재정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그들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미국이 먼저, 로봇이 두 번째, 한국이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그의 지지자들조차도 휴대폰을 통해 진실이 스크롤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자를 운반하는 한국 휴머노이드, 완벽한 칩을 만드는 AI 팹, 자동화된 차량들이 얼룩덜룩한 조립 라인이 원활하게 작동되었어요. 그 부정은 미국의 굴욕만을 심화시켰습니다. 트럼프가 분노할수록 한국의 차분한 자신감은 더욱 빛났습니다. 서울의 경영진은 모욕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유럽, 아세안, 중동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느라 너무 바빴죠. 각 서명은 미국 산업관의 또 다른 못을 박았습니다. 그 순간 한국은 기술 그 이상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함을 보여주었어요. 필요 없는 공장, 파업 없는 공급망, 중단 없는 제작. 그것은 인간이 아닌 기계를 기반으로 한 정밀한 제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이 새로운 제국을 반영했습니다. 한국의 무역 흑자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2,100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었어요. 실업률은 로봇 연구개발, 물류, AI 설계 분야의 일자리로 인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죠. 한편 미국의 실업률은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조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자 전 세계가 흐름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충격적인 발표는 워싱턴이 아닌 브뤼셀에서 나왔습니다. 이후 지도자들이 삼성, LG, 한화 경영진 옆에 서 있을 때 카메라가 번쩍였어요. 그들은 미국을 제외한 한국과 5천억 달러 규모의 기술 동맹을 선언했습니다. 이 거래에는 반도체, 배터리, 항공 우주 AI, 방위 자동화가 포함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합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판결이었죠.
베를린에서는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환호했습니다. 폭스바겐과 BMW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하여 2040년까지 공급을 보장했습니다. 경영진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한국 셀이 없었다면 우리 공장은 조용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미국처럼 말이죠. 트럼프의 협박으로 억지로 미국 공급 업체들과 계약을 하긴 했지만 미국 공급 업체들은 그 규모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이젠 트럼프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한국과 계약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들의 말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파리에서는 항공부문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고성능 프로세서 부족에 직면한 에어버스는 삼성의 AI 칩으로 눈을 돌렸어요. 한 고위 엔지니어가 고백했습니다. 한국 웨이퍼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밀도를 가진 유일한 웨이퍼입니다. 미국에서 소싱을 시도했지만 지연과 결함으로 인해 불가능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채택을 가속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보장하여 국방 프로젝트를 한국 회로와 연계시켰습니다. 바르샤바와 헬싱키는 더 나아갔어요. 폴란드는 5년 동안 12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확대했습니다. 핀란드는 극초음속 위협을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시스템에 대해 LIG 넥스원과 공동 연구를 발표했죠. 유럽 국방부 장관들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예정보다 빠르게 배달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항상 지연되죠.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워싱턴에게 굴욕은 심각했습니다. 미국은 한때 글로벌 동맹을 주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가장 가까운 나토 파트너들조차 서울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었어요. 트럼프는 텔레비전에서 분노했습니다. 유럽이 우리를 배신하고 있어요. 그들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사야 해요. 하지만 이 수치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국은 팔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손실은 흑백으로 쌓였습니다. 미국의 대유럽 반도체 수출은 한 분기 동안 42% 감소했어요. 650억 달러에 달하는 배터리 계약이 미국 기업들을 완전히 우회했죠. 레이시온과 로키드가 주도했던 방위협정은 한국 시스템이 이를 대체하면서 180억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은행들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간 3,2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연쇄적인 무역 적자를 경고했습니다. 숫자는 무자비했고 논리는 답할 수 없었어요. 백악관 안에서 보좌관들이 절망에 빠진 채 속삭였습니다. 한 명은 인정했어요. 유럽이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서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트럼프의 허락도 구하지 않았죠. 한편 한국은 돈뿐만 아니라 명성도 누렸습니다. 런던의 사설은 서울을 유럽 녹색 전환에 중추라고 칭찬했어요. 모든 계약은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면서 서울의 위상을 높였죠. 나토 회원국들은 처음으로 한국을 전략적 보증국으로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 이는 한때 미국에만 국한된 역할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분노는 개인적으로 변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집회에서 그는 짖었습니다. 한국은 모두를 속입니다. 그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에게서 그것을 훔칩니다. 관중들의 환호는 유럽 지도자들이 한국 경영진과 악수하는 장면으로 가려져 조용했어요. 트럼프의 거부와 날조는 더 이상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조차도 유럽이 미국을 뒤로하고 한국과 함께 나아갔다고 보았습니다. 정치적 여파는 즉각적이었죠. 유권자들이 일자리 감소를 트럼프의 무역 실패와 연관시키면서 경합주에서의 여론조사가 급락했습니다. 분노는 산업 전반을 아우르며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를 모두 하나로 묶은 셈이었죠. 한국과 EU 동맹이 체결될 즈음에는 한 가지 사실이 불가피했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미국의 허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한때 자칭 딜메이커였던 트럼프는 유럽이 아닌 현실에서 배신을 외치는 숫자를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승부는 결판 지어졌어요. 미국은 한때 자신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상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발견하고 있죠. 그리고 그건 우리와 닮지 않았고 서울처럼 생겼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회의론으로 시작된 것은 존중으로 끝났습니다. 오만으로 시작된 것은 겸손으로 끝났죠. 그리고 그 마지막 깨달음에서 저는 하나의 작은 나라의 잘못을 저지른 것만으로도 세계가 가장 무서워하던 국가, 그리고 그 대통령조차 전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할 수 있구나 싶어 한국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